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준입니다. 어제 가을비가 전국적으로 내린 이후 오늘 아침은 올가을 들어서 가장 쌀쌀한 아침 기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투 챙겨 입으셔야 할 것 같은 그런 쌀쌀함인데 이 쌀쌀한 기온보다 더 쌀쌀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두 사람이 있으니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우리도 참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두 사람의 싸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조간신문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이면 기사로 오늘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정치 기사가 아니라 바로 사회 기사로 소개를 합니다. 발 디딜 틈 없는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풍경이 오늘 동아일보 이면에 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블랙 프라이데이의 첫날 어제였죠. 유통업체들이 대규모 할인 행사를 펼치는 코리아 블랙 프라이 첫날을 맞아서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행사장을 찾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일면 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 공청 룰 정쟁. 친박과 비박의 대리전으로 이제는 확산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어제 김무성 대표 청와대 전화 걸어서 이제 그만하자. 많이 묵지 않았나. 휴전을 선언했다고는 하지만 이 친박과 비박 간의 대리전은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중요한 건 휴전이라는 겁니다. 언제 다시 청와대와 김 대표 간의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바로 이 기사인데요.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의 휴전을 제의했다. 공방 그만하자. 하지만 양측의 해석은 참 다릅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 전화 여론조사 방법에 대해서 입장 불변하다라고 밝혔는데 청와대에서는요. 김무성 대표가 안심번호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가 한 발 물러난 거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과연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의 싸움 휴전이냐 아니면 꼬리를 내린 것이냐 궁금한데 이 이야기 잠시 후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일면에 실린 일면 사진입니다.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언니와 동생 같은데 두 자매가 똑같은 외투로 꽁꽁 싸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설악산은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0.3도를 찍었습니다. 벌써 영하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 일면입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 모함 레이건호가 일본에 배치된 모습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해군의 핵심 전력 역할을 할 최신의 핵 추진 항공 모함이에요. 로널드 레이건호가 일본에 배치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박도, 김도 공천 트라우마가 있다. 그래서 서로를 못 믿는다. 두 사람은 휴전했다고는 하지만 결코 서로를 못 믿는 사이다. 이 이야기, 그 사연 잠시 뒤 저희 돌직구쇼에서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31면 오피니언면에 실린 박용석 만평입니다. 제목은 속사정인데 김무성 대표가 안심번호 공천이라는 큰 칼을 들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런 거 들고 있으면 우리 희망이들이 놀래잖아요. 청와대 출마 인사 한 16명 되나요? 여기서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박용석 만평으로 꼬집었습니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의 끝나지 않은 공천룰 싸움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뉴스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서늘한 아침 기온. 오늘 가을을 맞아서 돌직구쇼도 한번 따뜻하게 시작을 해볼까 했는데 오늘 저희가 준비된 소식은 이 따뜻한 소식만큼은 아닙니다. 과연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이 두 싸움 휴전인가 아니면 김무성 대표의 항복인가? 항복인가? 휴전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어떤 조간신문에서는 이거 꼬리 내린 거다. 항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어떤 조간신문에서는 무슨 소리냐. 휴전한 거다. 첫 번째 저희가 만든 돌직구신문입니다. 후퇴나 휴전이냐.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어제 하루 김무성 대표의 발언과 일정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 아니, 오늘 아침 8시인데 사실 좀 어제 감기가 이제 나았는 듯 했는데 다시 또 재발하고 해가지고 몸도 좀 안 좋고 해가지고. 청와대는 그게 여론조사의 한 방법은 될 수 있지만 서정은 최고 한 말 나한테 지금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따로 뭐 설득을 하거나 설명을 아니, 하실 그 필요성은 부분에 상의했습니다. 뭐 찬성 반대 그 의사는 듣지 않았고 끝나고 난 뒤에 발표문을 그대로 찍어가지고 또 다 보냈어요. 국군의날 행사랑 부산 행사 모두 취소한 거에 대해서 부산 행사는 5개에서 열리는데 비가 와서 안 가려고 결정합니다. 뭐 거기에서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시고. 아니, 동료 의원이 오는 일을 가지고 농성을 하니까 와서 지원을 자, 이걸로 청와대하고 저하고 공방만 걸릴 시간 전혀 없어요. 공정권을 힘들게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합의, 이것만 지켜주면 뭐든 저는 수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 무엇이든 저는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과연 박근혜 대통령과의 이 전쟁에서 한 템포 뒤로 물러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정성희 위원님, 어제 하루 김무성 대표의 발언과 그 미묘한 변화를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는데, 이거 항복입니까, 휴전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마음에 딴 계획을 품고 웅크리고 있는 것이다. 맨 마지막에 나온 멘트에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예. 말했죠. 이제 안심번호에 대해 이야기하지는 않겠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합의만 지켜지면 모든 수용할 생각을 갖고 있겠다. 예. 쉽게 말하면 그 공천권을 국민한테 전략공천하지 않고 주는 것에 대한 그 원칙만 합의만 된다면, 예. 내용에 대해서만 합의만 된다면 형식은 어쨌든 좋다. 그러니까 그 본질에 대해서는 내가 양보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다른 부분, 어저께 청와대의 5대 불가론이나 그다음에 내용상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예. 그렇지만 원칙은 양보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와의 추가적인 확전은 분명히 피하는 모습 같아 보입니다. 박용진 전 대변인, 네. 이게요, 말이 좋아서 휴전이긴 합니다만, 말이 좋죠. 네. 김무성 대표가 결국에는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한 발 물러났고요. 문재인 대표 상의한 이후에 안심번호를 주장했는데 결국 안심번호에서도 한 발 물러났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나에 대한 모욕, 오늘 하루만 참겠다 했는데 계속 참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그제 말씀드렸잖아요. 내일이 또 오늘 되더라. 예. 오늘도 참겠다 이렇게 가시는 것 같고, 대통령이 그 30일 날, 9월 30일 날, 9월의 마지막 날, 의총을 잡았던 그날, 대통령이 해외 순방 끝내고 돌아와서 시차 적응이 어려웠던 그 시점, 예. 그때 정강성과 같이 통과시켰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걸 제대로 못하시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꾹꾹꾹 참고만 계시는 거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청와대라고 다 같은 청와대가 아니다. 청와대에서 김무성 대표를 때린 청와대가 있고요. 예. 김무성 대표가 전화해서 화해를 한 청와대가 따로 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려서 익명을 강조한, 네. 요구한 게 아니야. 내가 보니까 익명을 강요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따 누군지 제가 얘기할게요. 근데 그분이 김무성 대표를 그야말로 폭행을 한 거예요. 예. 제가 볼 때 거의 폭행 수준이야.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너 지나가는데 괜히 나를 쳐다봤다는 등 뭐 이런 5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요. 때려놓고 김무성 대표 하루 종일 부글부글 있다가 예. 전화는 딴 사람한테 해서 그래 우리 화해하자. 누구한테 했어? 현기환 정무수석한테. 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서로 잘 협의가 됐으니 서로 이제 공방을 자제하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익명을 강요한, 예. 기자들에게 익명을 강요한 그 양반은 아직 아무런 본인은 뭐 잘못한 게 없고 계속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고 내가 오히려 참는다. 예.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 청와대 김무성 대표가 기자들을 제가 볼 만나서 때는 이런 말을 했어요. 청와대 우리도 참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김무성 대표가 여러 고민이 있으시겠습니다만 타이밍을 놓친 죄로 예. 제가 볼 땐 지금은 꼬리를 내리고 있는. 그래서 첫 번째는 여의도 연구원장 임명 때 못하고, 두 번째는 상하이 발언, 국회의원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를 했다가 꼬리 내리고 개헌 발언했다가 개헌 쏙 발언, 집어넣고. 그리고 세 번째로 유승민 원내대표
자같이 박수 쳐서 통과시킨 안을 세상에 유승민 하나만 딱 찍어서 찍어내게 하겠다는 청와대 요구에 스스로 가서 유승민 예. 원내대표를 목을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세 번의 후퇴, 꼬리 내리기 다음에 지금 또 한 번의 꼬리 내리기를 하고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항복한 거다. 꼬리 내린 거다. 더 이상 무성대장이 아니라 물대장이다. 물대장이다. 안녕한 전 의원. 항복이냐 휴전이냐? 항복이다. 이런 의견인데. 그러니까 마지막 아까 저도 인터뷰 보고 처음 봤습니다. 인터뷰의 마지막 문장에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는 원칙만 지켜진다면 다 수용하겠다. 김무성 대표가 저 기억하기로는 지난번 작년 7월에 당대표가 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공약을 내세웠어요. 예. 그 공약인데 나는 공천권을 내려놓기 위해서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내가 당대표가 되면은 공천권을 내려놓겠습니다가 아니라 공천권을 내려놓기 위해서 당대표가 되겠습니다라고 본인은 굉장히 소신이 강합니다. 당대표를 공천권을 국민에게 주겠다는. 그래서 이번에도 내 소신만 지켜준다면 나머지 기술적인 문제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국민에게 공천권을 내려놓겠다. 그다음에 이제 정당 정치 오래 해온 분이시죠. 그래서 예.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 내 정치 인생의 마지막을 정당 민주주의 실현했던 사람으로 기억해 준 게 본인의 꿈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언론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난 그리고 정당 민주주의의 이루는 가장 요체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주는 것이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념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뭐든지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예. 무슨 휴전인의 꼬리 내리고 아니라 본인의 신념,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와 공천권을 국민에게 주겠다는 그 신념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네. 신념만 지켜진다면 나머지는 내 얼마든지 꼬리 내려 좋다. 이 신념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는 꼬리 내려 볼 수가 있겠죠. 예. 김무성 대표를 폄하하는 사람은 그 꼬리 내려 볼 수 있는 거고 또 김무성 대표를 좋게 평가한 그래 그 신념을 지켜다오. 그 신념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꼬리 내긴 싸운 것은 이제 언론에서는 그렇게 봐야지 재밌겠지요. 예. 그러나 신념을 지키겠다는 김무성 대표의 그 생각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질은 바뀐 게 없다. 네, 그렇죠. 꼬리를 내렸을 지언정 잃은 것은 없다. 이런 그러니까 평가인데. 신념의 유지는 확실하다는 거죠. 예, 임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김무성 대표가 이번은 좀 다를 것 같아 보였어요. 전쟁 한번 불사하겠다. 당대표에 대한 모욕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이렇게 말까지 했었는데 어제 하루 동안 오전에 불참하면서 최고위도 불참하고 국군의 날도 안 가고 부산 행사도 안 가고 해서 야, 김 대표가 이거 옛날 YS 때처럼 제대로 작심했구나 이렇게 봤었는데 그렇죠. 오후 들어서는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그럼 비가 와서 안 가려고 했는데 또 몸이 안 좋았고 몸이 안 좋았고 비가 왔고 예. 하는 걸 보고 저도 제가 어제 드디어 이제 야생 호랑이로 나서신 건가. 야생 호랑이라는 거친 대신 생존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곳이 야생 호랑이 아닙니까? 야생 호랑이로 나서는 거 아닌가 했는데 머리가 다시 사각 스퀘어로 다시 향하고 있어요. 예. 지금 들어가시는 거야? 싶기는 한데요. 동물원 우리로 다시 들어가고 있다. 동물원 우리로 들어가시는 모양새여서 이거 다시 들어가는 거야 싶은데 저는 안영환 의원님의 말씀이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의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은 항상 참을 줄 아시더라고요. 네. 이게 작은 거 이렇게 연연하는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참을 줄 아셔서 이번에도 아마 오전 내내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YS 때처럼 내가 당무를 완전히 거부하고 집거할 것이냐 아닌가 하다가 지금은 참을 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큰 틀만 유지할 수 있으면은 작은 줄기는 버리자란 마음으로 다시 나타나신 것 같은데 예. 재밌는 일화가 우리가 계속 지금 YS를 비교하잖아요. 예. YS가 이제 한번 되게 화가 난 거예요. 네. 3당 합의 때에 내각제 합의 이제 각서가 유출된 걸 보고 화가 확 나서 파업에 들어갔어요. 예. 파업에 딱 들어서 당무 거부한 다음 마산으로 가버린 거예요. 예. 기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쫓아갔죠. 이제 또 막 지금 김무성 대표들이 졸졸 쫓는 것처럼 이제 다 쫓아갔어요. 근데 YS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등산이잖아요. 예. 등산을 가니까 기자들도 헉헉거리면서 쫓아간 거예요. 근데 YS가 살살 타잖아요. 뭐라도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한마디도 안 하더니 예. 한참 타고 나서 기자들 딱 쳐다보더래요. 그리고 입을 연 첫 마디가 쳐다보고 첫 마디. 나 산 잘 타제. 나 산 잘 타제. 하는 동문서답이 예. 굉장히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얘기 안 되는 그 얘기. 그렇군요. 김무성 대표 사실은 YS계라서 박용진 전 대변인 사실은 일 벌일 줄 알았어요. 오전에. 네. 저는 김무성 대표가 대장의 기질을 보여줄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실제 더 이상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여의도의 야당만이 아니라 여의도의 웬만큼 판세 읽을 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 문재인 대표랑 이거 안심번호 하기로 했는데 네. 김 대표가 이렇게 한번 물러서면 네. 오랑캐로 불렸던 이 저런. 문재인 대표와 이 야당은 어떻게 됩니까? 진짜
오락게 되는 거예요. 각종 떴는 게 오락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싸움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지난번은 그러니까 국회법 파동은 명분이 좀 약했다. 이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배신의 정치는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부르짖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격전을 벌였는데 유승민 전 원내대표 그래서 이번에는 날아갔죠.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라고 익명을 강요하면서 네. 뒤에 숨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자는 청와대의 직책 중에 고위 네. 관계자는 직책이 있는 줄 있는 줄 알았나? 알죠. 네.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명분도 약한 걸 본인들도 압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사실은 명분도 되죠. 세도 되죠. 여러 가지 조건이 다 좋은데 싸움터를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골목으로 자꾸 들어가는 느낌. 김무성 대표가.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접나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접으면 사실은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고 왜냐하면 분석입니다. 공천 룰을 두고 양측이 격전을 벌인 속내 중에 하나는 친박 세력. 친박 세력의 입김을 차단하려는 비박 세력. 그러니까 이 전선이 형성돼 있는데 어제 하루 종일 뭐 이렇게 흐름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밀리면? 제가 보는 가장 예. 마지막 포인트는 뭐냐면 6시에 청와대가 그 고위 관계자가 또 뛰어나와 가지고 김무성 대표가 저 청와대 누구와 얘기했다는데 그 사람이 바로 현기환이다. 예. 근데 현기환은 반대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어느 역대 정권, 대한민국 지금 건국 이래 역대 정권에서 여당 대표를 이런 식으로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 따위가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말이 김무성 안 돼요. 대표가 문재인 대표와 얘기하고 사전에 청와대에 전화를 했고 이렇게 밝히니까 청와대에서 다시 그 고위 관계자 반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반박을. 청와대에서는 반박 의사를 예, 줬다. 그래서 한치도 물러날 생각이 없고 예. 끝까지 어제 그러니까 해가 떨어질 시간대까지 김무성 대표의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멱살을 잡은 채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김무성 대표는 고마하자 이러고 이제 전화는 딴 사람한테 해서 우리 화해한 걸로. 그러니까 저는 김무성 대표가 이 공방을 자제하고자 하는 그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네. 그거는 기싸움에서 진 거고 이후에 싸움에서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예. 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그런데요? 좀 제 오해인가요? 좀 싸움을 부추기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해십니다. 제 오해인가요? 오해죠. 저도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 싸움할 때는 장소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예. 싸움할 때는 시간도 중요하잖아요. 타이밍이 중요하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근데 지금은 사실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싸움을 할 타이밍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겨우 집권 후반기 2년차에 2년차 반을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올해 이제 4대 개혁 중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 그다음에 미흡 하나마 노동 개혁을 통과시켜서 지금 국정 수행에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해야 할 일이 말 그대로 산더미. 더군다나 지금 지지율이 50%를 상회하는, 그러니까 임기 중반을 넘어가면서 이런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은 없거든요. 물론 콘크리트 지지율에다가 플러스 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 아무리 당대표라고 하더라도 대통령과 맞짱을 뜬다,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한다 하는 것은 승산이 없다. 승산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뛰어든다면은 사실 무모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김무성 대표는 지금 어떤 측면에서는 전략적으로 인내하고 있는 거다. 네. 좀 참고 있는 거다.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싸움의 본질 자체는 그대로 수면 아래로 잠복해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언제든지 폭발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자꾸 싸움의 관점에서 보는데 청와대도 이게 전선이 만약에 싸움이라고 한다면은 전선이 확대되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4대 개혁이 노동 개혁인지 지금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당장 국회에서 관련 법이라든지 예산안 문제 산 적이 있어요. 정기국회 내에서. 이런 문제가 당내 분란으로 특히 여당 대표와의 갈등으로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 예. 처리가 안 되면은 업무를 국정을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국정 운영한 측면에서는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원치 않은 것이죠. 과거 유승민 대표 때하고는 차원이 틀린 문제죠. 유승민 대표와 김무성 대표는 등치에 차원이 틀린 게임이죠. 그건 유승민 대표 하나 찝어내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솔직히 원내대표 교체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당대표는 얘기가 다르죠. 찍어내는 순간 상황이 완전히 다른 예. 거예요. 그다음에 그건 내년 총선까지 직결탄입니다. 시간적으로. 유승민 대표가 했을 때는 그때는 총선과 연결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만약에 당이 계속 깨진다?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새누리당이 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못 넘기는 순간 정권 운명 끝입니다. 예.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모든 권리 국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국회에서 사사건건 제동 걸면은 박근혜 대통령 2년 반은 나머지는 램덕이 아니라 거의 운영을 못하는 예. 청와대가 그냥 냉동 창고에 들어간 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의식한다면은 청와대든 당이든지 간에 누구도 확전을 해가지고 예. 당이
국민들 앞에 분당이라든지 이런 상황까지 가는 건 원치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서로 간에 원치 않는 전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건 누구나 간치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3자들, 언론에서 보면 예. 자꾸 싸워야 재밌죠. 그래서 신문도 일거리 있고 기자들도 일할 거리가 있고 재밌지 않습니까? 그랬었는데 그렇게까지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간의 갈등의 도화선은 언제든지 잠복해 있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드는 궁금증. 김무성 대표는 분명히 한때는 박의 남자, 박근혜 당대표의 남자로 불렸었는데 어쩌다 두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 두 사람은 이토록 서로를 못 믿게 됐을까? 2008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이른바 공천 친박 학살 사태 때 박근혜 당시 대표가 했던 말입니다. 이때 친박 좌장으로 역할했던 김무성 대표도 공천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은 왜 이렇게 서로를 못 믿는 건가? 오늘부터 이 두 사람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지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한 전 의원. 네. 계속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두 분에게는 이른바 트라우마가 있다. 그것도 공천 트라우마가 있다. 어떤 트라우마입니까? 지금 기자들 기사를 참 잘 썼네요. 예. 보니까 서울신문과 조선일보가 뭐 이제 이렇게 뽑았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 여론조사에 울었던 박 대통령, 예. 그다음에 공철 학살 2번 당한 김무성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각각 뭔가 상처가 있다 그렇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심리학적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일리도 있고 일리도 없고 한번 저는 보니까 재밌게 기사를 읽어서 재밌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2007년 이명박 대통령과 당내 경선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룰 문제가 전쟁에 붙었어요. 룰이 2대 3대 3대 2. 이제 2, 3, 3, 2는 뭐냐면은 책임당원, 일반당원, 그 다음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 이제 이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20%. 복병이. 그런데 이제 20% 여론조사를 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이거 받아들여 많이 했는데 그 당시 룰을 정하는 그 위원장이 홍준표 지금 경남지사였습니다. 예. 홍준표 지사는 이명박 대통령과 좀 더 가까웠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20%를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친박계 그 당시 친박계 좌장은 김무성 대표였습니다. 그랬어요. 그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다음에 박근혜 후보를 뒤에서 도우면서 총 지휘자가 있고 그 당시 김무성 대표는 20%에 굉장히 반대했었죠. 예. 어찌됐든 그런데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박근혜의 남자 김무성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80%는 당원 투표, 20%는 여론조사인데 여론조사. 80% 당원 투표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이겼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당원 투표로만 100% 했더라면 대통령은 이명박이 아니라 박근혜였겠죠. 그런데 예. 20% 여론조사를 받아들이면서 여론조사에서 엎어치게 당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래도 여론조사에 트라우마가 있다. 그런데 이제 더 트라우마는 뭐냐?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도 친박계 인사들 이런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진위험은 아무도 확인 못합니다만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 측에 있던 최시중, 그 당시 갤럽 회장,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 전문가죠. 갤럽 최시중 회장이 아마 여론조사 기간에 압력을 넣든지 어떤 예. 뭘 해서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우리가 졌다라는 그런 피해의식이 분명히 있어요. 그 피해의식이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릅니다. 지인은. 뭐 이제 갤럽이란 유명한 조사 기관을 했기 때문에 친이익에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어요. 그건 정확한 예. 거다 해서 어찌됐든 그 결과로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가 되고 박근혜는 졌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불신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그 2008년에 있었던 18대 총선, 예. 즉 이제 새로운 이명박 대통령이 됐습니다. 2월달에 임기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2달인 4월에 선거가 됐는데 그때 속된 말로 잘렸습니다. 잘렸습니다. 이유는 친박계의 좌장이란 말으로. 박근혜 최에 가까이서 도왔던 이유만으로 잘렸습니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무소속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그럼 이제 4년 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냐? 19대 때는 친박의 좌장으로서 정말 했는데 19대 때는 친박이 이제 권력을 잡았어요. 예. 공적을 행사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공적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를 또 잘랐습니다. 잘랐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자른 겁니다. 앞에서 예. 이명박 대통령이 잘랐고 정확히 말하면 이번 박근혜 대통령이 잘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김무성 대표를 둘러싼 주위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 당을 하나 만들자. 무소속 출마해서 하자 했는데 김무성 대표가 이른바 탈당하자. 그래서 우리 당을 만들어서 한번 나가자 했는데 김무성 대표가 아니다. 난 백의종긴 하겠다. 보수 세력이 분열되는 건 난
안 된다 하고 선거에 나가지 않고 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해 친박에서 내팽개친 거죠. 예.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도왔던 자장이. 그런데 그해 12월에 다시 돌아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드는 선대본부의 총괄본부장으로 돌아오고 깜짝 본부장을 네, 맡았죠. 그리고 2013년도에 보궐선거에서 돌아왔습니다. 예. 어쨌든 김무성 대표는 18대 19대에서 한때는 친이가 잘랐고 한때는 19대 때 친박이 잘랐던 예. 두 번의 이른바 내리꽂는 공천에 의해서 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본인은 이건 아니다. 이제 공천은 국민들이 뽑던 여기서 아래에서부터 올라온 공천해야지 위에서 내려꽂는 공천 때문에 이 국회의원들 제 역할을 못하고 눈치만 보고 권력대 눈치만 보고 국회의원들이 거스려 된다. 이런 솔직히 느낌 예. 이런 그 피해의식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 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생긴 소신인데 그 소신은 전 맞다고 봅니다. 정당 정치 민주화를 위해서 이제 누가 강한 사람이 지역에다 야 이 사람 국회의원 찍어줘. 예. 시대는 지났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소신으로 남아서 공천권은 국민에게 그다음에 공천권을 국내에 주면서 정당 민주주의를 이루겠다는 그런 소신은 남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원칙이 된 것 같습니다. 심리학에 능하신 정성희 위원께 연이어서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은 배신을 두려워하는 기저가 있는 거예요. 이 특히 공천과 관련해서 믿었던 약속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공천을 두고 특히 배신을 당했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 공천 룰, 공천 권한을 누군가에게 또 양도하거나 뺏기면 언제 뒤에서 칼이 날아올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김무성 대표에게는 이거 위에서 공천권 줬더니 나를 말이야 2번이나 쳐내고 말이야. 이런 불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고통이나 도전이 왔을 때 그것에 그 대응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예. 지금 우리 안영환 전 의원이 잘 말해줬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의 당내 경선에서 사실 뺏겼다고 생각해요. 네. 그건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뺏겼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말하면 대통령직을 먼저 할 수 있었는데 뺏겼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상처가 크거든요. 예. 근데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공천 새로 만들어진 공천 룰에 따라서 못 받았지만 공천을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 어떤 그 받아들여서 그걸 대응하는 양식이 틀린 거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론조사 방식을 굉장히 불신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뭐 안심번호를 통한 여론조사로 뭐 대통령 뭐 후보를 뽑아 뭐 국회의원 후보를 뽑아 이거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신 거고 5대 불가론까지 내세웠잖아요. 예.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다르게 하신 거죠. 내가 2번이나 이 공천으로 대해서 피해를 받았으니까 이런 공천은 안 돼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거를 좀 대승적으로 그 밖을 승화시켰다 그럴까? 이런 식의 방식을 안 된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거를 내려놓고 국민한테 가자. 이렇게 다른 해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천 룰에 대한 트라우마는 다 있는데 그것에 대응하는 그 믿음과 어떤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다른 데서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은 어떨까 생각드는데 이민선 변호사님 19대 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권좌를 잡고 공천을 주도했는데 그때 김무성 대표가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한때 박근혜의 남자였던 김무성 대표는 비박계의 좌장으로 불리면서 무성 대장이라는 호랑이로서 초원을 주름잡고 있는데 네. 이른바 친박의 입김이 더 이상 우리 아그들에게 영향을 못 세우게 하기 위해서 공천권을 그렇게 청와대에 안 넘기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글쎄 뭐가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미스테리죠. 그건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싶은데 사실 약간 이 기사를 김무성 대표는 억울해할 거다라고 생각해요. 이 특히 서울신문 기사 제목이 박도 김도 그래서 서로 못 믿는다라고 했는데 김은 박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박이 김을 내친 적은 여러 번 있어도요. 예. 오히려 김은 때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내쳐져도 돌아와서 도왔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못 믿는다라고 하면은 김무성 대표는 매우 억울할 겁니다. 야, 내가 뭐 잘못했어? 나는 정작 맨날 내쳐졌는데 뭘. 그래도 도우러 왔는데 뭘 싶을 거예요. 이 공천권이라는 게 이제 우리 사람들이 참 국민들이 착해요. 항상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트라우마를 늘 이해해주고자 애쓰는 모습들 예. 참 트라우마가 많은 분이잖아요. 안쓰럽죠. 우리가 이번에도 또 이런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하고 이해해주려고 하지만 우리가 정치인들의 트라우마를 언제까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네. 불안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 청와대 뭐 고위 관계자라는 분, 성이 고시고 이름은 위위 관계자라는 그분이요. 나는 그 고위 관계자라고 쓰랬다고 그걸 그대로 쓴 언론인들도 이해가 안 가지만 도저히 예. 왜 그 이름 하나 못 밝히나 누구인지 뻔히 알면서 예. 아무튼 그 고위 관계자분들이
간단해요. 명분을 얻으려면 지금 상황에서는 알았어. 우리가 못 믿는 이거 우리가 안심번호 공천제인지 뭔지 그 어려운 일은 못 믿는 이유는 예. 신빙성 때문에 그러는 건데 너희들이 참 우리를 못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공천권 포기할게. 우리 주변 16사람 공천 안 할 테니까 이거 하지 말아줘. 그럼 국민들이 아 청와대 주장도 일리가 있구나. 명분이 있구나 하고 믿어줄 겁니다. 예. 지금 상황은 누가 봐도 청와대 아이고 나 임기 마치면은 이 나를 몇십 년 동안 수발된 사람들 어떻게 할까? 예. 그래도 남은 노년까지의 생활은 어떻게 보장해 줘야지라는 그 노년 일자리 예. 만들기처럼 보여지니까요. 노년 일자리 만들기 공천이다. 예, 처럼 보여지니까 그 부분에 국민들이 우려를 좀 불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질문 드릴 건데 시계를요. 불과 몇 주 전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따다닥 몇 주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했었죠. 대구의 시장을 방문하면서 대구 현역 의원들에게 초청장을 하나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대구와 관계가 있는 혹은 대구에 출마할 것이다라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었던 이른바 청와대 참모들을 대거 동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 계속 청와대 차출설이 일고 있는데 박용진 전 대변인, 한 여권 관계자가 청와대에서 이번에 공천권을 챙겨주고 싶은 사람 몇 명이나 된다고 혹시 말했나요? 그 중앙일보 오늘 보도에 따르면 16명 16명 정도. 그러니까 뭐 잘 챙겼네요. 그러니까 공천 챙겨줄 전현직 참모 최대 16명. 물론 여권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예. 아까 우리 앵커가 친문 브리핑 때 중앙일보 만평 소개했잖아요. 예. 애기 가득 태워가지고 우리 희망둥이들이라고 얘기하는 박근혜 대통령 모습을 봤는데 애기들이 아마 16명인가 봐요. 쌍둥이들이. 예. 16명. 맞네. 그런데 그 중앙일보에서는 이제 이름을 밝힌 사람은 이렇습니다. 안종범 경제수석. 안종범 수석. 네. 신동철 정무비서관. 이분들 기분 좋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 공천장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안봉근 국정홍보 비서관. 안봉근 천영식 홍보기획 비서관. 예. 축하드립니다. 이 네 분은 대구십니다. 대구. 예. 그날 대구 서문시장을 함께 방문했던 분들이십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축하받으실 분들은 최상화 전 춘추관장, 예. 사천남의 하동, 예. 전 광삼, 전 춘추관장, 대구 북갑, 예. 우병우 민정수석, 경북 영주. 민정수석 이름도 들어갔네요. 예. 이분들을 쭉 그냥 신문에 보도된 거예요. 제가 예. 공천장 발표한 건 아니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정치부 기자인 제 귀에도 너무 자세히 들리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하신 것처럼 청와대가 왜 이렇게 민감하게 나서느냐면 이 방식대로 하면 안심번호 제도도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로 하게 되면 80, 90% 현역 그대로 다 되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 안 된다? 예. 근데 핑계는 나쁜 사람도 많은데 좀 골라내자 이런 얘기지만 가로 열고 우리 애들 늘 자리가 없다. 예.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앙일보 보도에 이어서요. 예. 조선일보 3면 하단에 보면 청와대 우리도 참고 있다라고 하는 발언.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한 얘기를 문답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분들이 한둘이 아니군요. 한둘이 아닌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이 고시고 성이 고시고 이름이 위 관계자인 게 아니라 그 고위 관계자들이 이제 여럿이 있는 모양인데 이 사람들 한 얘기 중에 보면요. 그래서 이 16명이나 챙겨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예. 기자가 묻습니다. 청와대가 공천 지분을 확보하려고 김무성 대표 이렇게 싸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라고 질문을 하자. 핵심 질문했네요. 김 대표 주변 참모들이 함부로 대통령에 대한 얘기하는데 이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다. 예. 2004년 총선, 2006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을 보면 대통령은 당 대표로서 지분을 행사하지 않았다. 2012년 총선도 박근혜 공천으로 돼 있지만 예. 친한 사람만 공천했다면 당이 이렇게 됐겠느냐라고 격분하는 인터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격분하실 일이 아니고 흥분하시지 말고 김무성 대표랑 싸우지 말고 예. 제가 아까 불러드렸던 이분들 안종범, 신동철, 안봉근, 천영식, 예. 최상화, 전광삼, 우병우 이분들이 염서명해서 우리는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불출마 선언해라. 대통령이 이런 오해를 받는 것이 몹시 우리도 불쾌하다. 예.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다하고 나라에 대한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불출마 선언을 하시면 예. 문재인 대표 주변 측근들 출마하지 말라고 하도 그러니까 요즘 불출마하겠다고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예전에 대통령 참모 측근들 후보 대선 앞두고 불출마 선언 하라는 경우 많았거든요. 제가 요구합니다. 이분들 7분, 나머지 그 분들은 제가 이름을 아직 모르니까 내버려 두고 요 7분은 불출마 선언 하시고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 예. 그분 이번에 또 내려오셔가지고 마이크 잡고 얘기하십시오. 청와대는 전략 공천에 관심 없다. 예. 대통령은 그런 분이 아니다.
전략 공천은커녕 선거에 대한 관심도 없다. 오로지 나라 사랑, 예. 오로지 애국심, 새마을운동을 기반으로 한 나라 사랑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하시면 청와대 거의 대변이네요. 이런 오해를 할 예. 필요가 없잖아요. 김무성 대표가 나쁜 사람이지 예. 대통령이 그런 꼼수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 김무성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되니까 예. 7명 불출마 선언 플러스 예. 청와대 고위 관계자 8 대통령 나라 사랑 예. 대통령은 공천 관심 없음 요거 분명히 오늘 하시면 됩니다. 예. 더 이상 싸우실 필요 없어요. 대통령이 훌륭한 분이신 걸 그걸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박용진 대변인 조만간 청와대 대변인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불러만 주십시오. 불러만 주십시오. 여야 가리지 않겠습니다. 좋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데 이른바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세력들 그리고 김무성 대표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세력들까지 확전이 되고 있다. 어쨌든 대통령과 김 대표 일단은 휴전을 선언했으니 과연 공천 룰을 두고서 이 두 분이 어떤 솔로몬의 선택 탈출구를 찾을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김무성 대표 얘기 나와서 그런데요. 어제 김 대표가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 대표의 빈자리가 있었는데 그 빈자리 빼고 땡기다 하다 보니까 이런 사진이 한 장 연출이 됐는데 뭔가 좀 어색한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사진인데 자세히 보시면 어색한 사람 찾아보기 누가 어색할까요? 얼굴 좀 까만 분이 한 분. 까만 분 한 분 계세요. 박근혜 대통령 바로 뒤에 이 상석에 아니 이분은 비례대표인 국방위 소속 김관진 장관 아니에요. 김광진 야당 비례대표 의원인데 어째서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 바로 뒤에 그리고 태극기 앞에 이 로얄 상석에 위치하고 있을까? 본인도 좀 이상했나 봐요. 그래서 김광진 의원도 야 이거 좀 이상하다 본인도 이랬는데 이 자리에 있어야 할 분일까요? 그 밑에 딴 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어색한 사람은 또 누굴까요? 김관진 전 장관 현 안보실장. 굉장히 높은 분이죠. 높은 분이 야당 심상정 의원도 보이고 문재인 대표 뒤에 이러고 앉아 있어요. 두 사진 한번 같이 보면은 뭔가 의전 서열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강하게 들었는데 이 의혹은 또 웃긴 게 김광진 의원이 본인의 트위터에 제기한 의혹입니다. 이거 말이에요. 의전 서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국군의 날 제자리 한번 보세요. 혹시 의전실에서 김관진 실장과 저를 헷갈린 건 아닐까요? 김광진 의원이 본인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일단 저 자리에 앉으려서 앉았는데 본인이 생각해도 어색하다는 거예요. 아, 불편하고 내가 왜 박 대통령 뒤에 있고 김 실장은 저기 앉아있어. 나보다 나이도 많은데. 또 김 실장 표정을 보니까 표정도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레이저가 나가야 되는데 눈 딱 감고 저러고 있으니까 뭔가 의전 서열에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승 의원님 의전 잘못된 겁니까? 잘못 안 된 겁니까? 잘못된 것은 아니랍니다. 아, 다행이군요. 이게 이제 빈자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당기다 보니까 이렇게 바로 옆에 하실 안희정 충남지사가죠. 이게 그러네요. 행사가 계룡대에서 있었기 때문에, 예. 충청남도 계룡대에 있었기 때문에, 뒤에 보면 야당 출신 지자체장도 있는데, 하여튼, 김광진 의원이 굉장히 어색했나 봅니다. 그래서 예. 트위터에 올리고, 또 그 다음에 바로 청와대 해명을 또 섞어서, 잘못된 거 아니랍니다. 예. 이게 맞답니다 하고 또 올렸어요. 빈자리 당기다 보니 제가 여기 왔어요. 왔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사실 국방에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비례초선도 대통령 뒤에 태극기 앞에 서서 저렇게 하고 있는 모습 저는 뭐 실수라도 아주 귀여운 실수고 네. 예, 아주 보기는 좋습니다. 아니 혹시 이 자리가 김무성 대표 불참해서 그 자리 아니에요? 안녕한 전 의원. 제가 저 의전표를 봤는데요. 예. 예, 저건 김무성 대표 자리는 아니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 바로 뒷자리는 원래 경호 자리라고 해서 비워놓는 자리고. 비워놓는 자리군요. 그다음에 2열 지금 김광진 의원이 3열에 서 있는 거잖아요. 3열 저 자리는 원래 국회의원 자리는 맞긴 맞는데 김무성 대표 자리는 아닙니다. 아니군요. 원래 불참한다고 미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리를 안 만들어놨고요. 대신 김광진 의원 자리는 3열에 제일 박근혜 대통령 왼쪽 끝자리입니다. 끝자리였는데 원래는. 하자렸는데 땡기다 이제 보니까 저기에 우연히 오게 되고 이제 본인도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예. 이렇게 트위터에 직접 올려서 뉴스거리를 만들어내고 김광진 실장은 마치 내가 왜 김광진도 저기 있는데 하는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예. 재밌는 뉴스가요. 이 중앙일보 일면 신문입니다. 일면 신문을 보면요. 여기 보면은 김광진 의원이 뒤에 있는데
아마 이 신문에서도 뉴스 사진 고르다가 되게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아무리 봐도 김광진 의원이 뒤에 있는 게 조금 어색했나 봐요. 예. 그래서 팔꿈치로 얼굴이 가리는 사진을 굳이. 여기 가렸네요. 예, 김광진 의원이 드러나지 않는 사진을 예. 굳이 골라서 일면에 올렸더라고요. 그렇군요. 그거는 중앙일보만이 아닙니다. 예.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네. 좀 잡아주십시오. 아니 이제 이 사진은 여기도 그렇고 아마도 대통령 조선일보 일면도 네, 가만히 김광진은, 보세요. 김광진은 사라졌습니다. 예. 아니 이건 이제 여자 대통령이 격리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근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격리에서 진짜 많이 했습니다. 완벽한 자세입니다. 격리로서는 정말 완벽한. 박 대통령 제가 원래 격리 보기에는 잘해요. 옆에 있는 우리 각군 총장들보다 격리 자세는 더 원리 원칙대로 예. 군대 용어로 FM이라고 그러죠. FM대로 좀 격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딱 펴야 되는데 우리 총장님들은 이렇게 하는데 이건 아니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 원단입니다. 주제에 좀 집중을 해주십시오. 장교 출신이라고 군대 얘기만 나오면 딴 얘기로 경례 야, 얘기는 하지만 하는데 이명박 의전 대통령은 서열은요 이렇습니다. 예, 제가 이명박 대통령 경례 이렇게 했어요. 안녕. 아유, 저기 자, 무슨 의전 시진핑 서열은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이제 대통령 옆에 지금 주관자 측이 저기 모입니다. 저기 그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예.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산부 요인이 모입니다. 산부 요인은 이제 서열이 있습니다. 국회의장, 대법원장하고 총리는 5위고 그 총리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여야 정당 대표 가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국회의장이 정의화 의장이 지금 러시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없고 그 다음 서열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열부터는 이제 섞기 시작하는데 청와대 수석들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수석들 자리하고 국회의원들 수석들 자리가 섞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도 국방위원들은 아마 우선적으로 했을 겁니다. 국방부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개 국회의원들 가면은 예. 자기 이름이 앉은 자리에 거의 안 앉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본 자리에 앉기도 하고. 왜냐면 국회의원들 같은 자리 또 국회의원들이요. 약속을 잘 안 지킨 경우 많아요. 간다 해놓고 안 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펑펑 비는 경우죠. 그러면 이제 의전 담당 측에서는 사진 때문에 메꿔 달라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김광진 의원이 예. 저 뒤에 있다가 앞으로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행운이죠. 행운이죠. 아마 김광진 의원은 지금 전라남도 모 지역에 국회의원 나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예. 오늘로 엄청난 광고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딱 대한민국 잘랐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김광진이나 이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 있을 텐데 오늘 많이 알려지게 됐으니까 얼마나 큰 효과를 누렸습니까? 팔꿈치로 가렸다니까요. 말씀드리는 순간 이 청와대를 향한 새정치 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날선 발언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청와대의 공천룰 개입은 독재적 발상이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고요. 박 대통령이 여야 합의에 딴지 거는 것을 용납 못한다. 딴지를 건다. 독재적 발상, 딴지를 건다. 굉장히 문재인 대표가 기분이 상한 것 같은 뉘앙스입니다. 그리고 합의를 뒤집는 새누리당. 부끄러운 줄 알라. 아까 제가 질문 드렸어요. 문재인 대표와 합의했던 김무성 대표가 한 발 물러나면 문재인 대표는 어떻게 됩니까? 오랑캐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문재인 대표가 합의를 뒤집는 새누리당도 부끄러운 줄 알라. 강하게 야당에서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데 박용진 전 대변인. 예. 야당 입장에서는 말이에요. 부산까지 내려와서 명절 때 만나자고 해서 만나서 합의하자고 해서 합의해 줬더니 대통령이 저런다고 김무성 대표가 홀랑 뒤집어 화난 모양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면요. 예. 야당은 여당하고 협의하면 안 됩니다. 예. 청와대와 직접 하시면 됩니다. 대통령과 협의해야 된다. 대통령과 해야죠. 아니면 우리 야당의 원내수석 부대표 이춘석 의원이거든요. 이춘석 의원은 그 고위 관계자하고 매일 협의하셔서 합의안 예. 발표하시고 이래야죠. 여당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네. 국회 운영 누가 합니까? 청와대가 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번 국회법에 관련된 개정 사항도 있잖아요. 그때는 여야가 합의한 걸 청와대가 발끈해서 거부권 행사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국회의장, 예. 정의와 의장까지 나서서 요거 이렇게 고치고 요거 저렇게 고쳐갖고 오케이? 둘이 오케이? 그러면 여야가 모두 다 합의하고요. 국회의장이 도장 다시 꽝 찍어서 보냈습니다. 거부권 딱 해서 팔칵 뒤집어 놓고 여당의 원내대표는 탁 찍어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문재인 대표가 저렇게 대노한 이런 발언을 한 걸로 저는 보입니다. 여당 정말 이런 면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김무성 대표 개인을 위해서도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되고 나라를 생각해서도 네. 국회 전반을 입법부를 생각해서도 물러나면 안 됩니다. 예. 야당에 관련 물러날 속보 것 같지 않은데. 전해드렸습니다. 의전 얘기 나오다가 뉴스 속보가 발생을 했는데 다시 의전 얘기로 돌아와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넘버 6 위에서부터 1위부터 6위까지를 꼽는다면 과연 누가 있을까?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진 한 장 보시죠. 그렇다면 이 넘버 6가 한 자리에 모여 앉으면 누가 어디에 앉아야 될까요?
바로 오늘의 퀴즈입니다.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은 가운데 앉아 있는 것이 맞겠죠. 넘버원 서열 1위는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서열 2위는 행정부 다음에는 입법부니까, 근데 이제 입법부는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그 주빈의 오른쪽이 상석이죠. 예. 그러니까 2위는 국회의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오른쪽. 바로 오른쪽에 국회의장이 앉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좀 헷갈리는데 국무총리도 있고 대법원장도 있고 헌재소장도 있고 있는데 넘버 3는 정수님 누굽니까? 넘버 3는 뭐 지금 말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까지는 쉬울 것 같아요. 네. 대법원장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네. 대법원장의 자리는 대통령의 왼쪽에 넘버 3가 앉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4위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남은 건 헌법재판소장도 있고 국무총리도 있는데 국무총리가 밀려도 지금 너무 밀렸는데 4위 넘버 4 안희원 전 의원 국무총리입니까? 헌재소장입니까? 헌재입니다. 아, 헌재소장이에요. 네. 바뀌었어요? 보통 입법 사법 예.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헌재라는 위상이 굉장히 애매하죠. 대법원과 싸움 많이 하죠. 서로가 높다고 하는데 네. 대법원 헌재를 낮게 보고 헌재는 대법원 낮게 보고 우습게 보고 하는데 현재 어찌됐든 헌재 소장이 4위고 입법 사법 행정인데 사법부의 축을 두 개를 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재도 사법이고 대법원 사법이니까 두 개를 같이 넣은 다음에 예. 행정부는 그 다음에 오는 거죠.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장이 국무총리보다 랭킹이 높으니까 네. 오른쪽에 한 칸 띄어서 이렇게 앉게 되겠군요. 그렇다면 넘버 5는 국무총리인데 좌측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한 자리 뛴 자리 바로 이 자리가 국무총리 자리인데 그분은 이완구 예. 씨군요. 예, 예전에 이완구 총리 사진이 여기 또 와 있는데 하여튼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기 바라고요. 아니 국무총리가 5위밖에 안 되네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약간 5위도 놀랐어요, 높긴 저도 한데 지금. 그렇다면 6위는 정 의원님 6위는 부총리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아시면서 모르는 척 하셨는데 바로 중앙선관위장입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들 선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넘버 6 중앙선관위장이 바로 이렇게 앉게 되는데 중앙선관위에 모인 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헌법에 나와 있는 기관장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중앙선관위가 헌법에서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국무총리가 5위라는 건 좀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총리 그러면 영의정 자리라고 생각하잖아요.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무려 4인지하군요. 1, 2, 3, 4위 다음에 5위 자리가 국무총리. 옛날엔 영의정 자리군요. 예. 차 넘버가 보면 재밌습니다. 대통령 차는 번호가 000입니다. 예. 번호가 없습니다. 000인데 국회의장 차가 0001, 대법원 차가 0002, 관용차가 그렇게 나갑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서열상으로는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보다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 2위와 5위니까 그럼 경호원 수도 과연 이 서열 순서대로 많을까요? 문득 궁금함이 드는데 임윤선 변호사님. 네. 서열 2위 국회의장이 경호원 수가 많습니까? 서열 5위 국무총리가 경호원 숫자가 많습니까? 정답은 국무총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5위고 2위 차이가 있는데도요, 막상 경호원의 차이는 2배 가까이 난다고 해요. 국무총리가 더 많다? 네, 이거를 또 행자부가 2014년에 정부 의전 편람을 펼쳤는데 거기에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 저는 이걸 붙이는 걸 보면서 김진 앵커의 섬세함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예. 1부터 6을 붙이면서도 섬세하게 요 순서를 맞춰서 네. 높이대로 그러니까. 쫙 붙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왜 모르는 척 하세요? 뒷걸음질 치다가 소 손 뒤져봤습니다. 짚고 MC 경력 2년 반이란 분이 넘어서 의전을 계속해 중이시에요. 의전이 참으로 중요하다. 의전 얘기도 그러면 저기 깜짝 들으면 제가 정도로. 넘버 지금 3인가요? 여기 그러네요. 자리에서. 넘버 3 난 대법원장 뭐야, 정도 되고 정현이 국회의장 정도 돼. 저 중앙선관위장 안녕하세요. 의전 서열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자, 정치권에 돌아가는 순박금 이야기 그리고 의전 서열에 숨겨진 재미있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소식일지 만나보시죠. 여의도 땅 밑에 비밀의 방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그런데 그 비밀의 방이요. 40년 만에 개방이 됐다고 합니다. 비밀의 방을 조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70년대 여의도에서 진행된 국군의 날 사열식입니다. 탱크와 장갑차들의 행렬을 단상에서 지켜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 형님들의 증언이 서려있는 이 강토를 이제는 우리 힘으로 지켜야 합니다. 지금은 버스 환승센터로 바뀐 바로 그 단상 아래 지하로 향하는 작은 출입구가 있습니다.
귀빈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방과 수행원들이 머물렀을 농구 코트 크기의 또 다른 공간이 은밀하게 숨어 있습니다. 화장실은 물론 샤워장도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 벙커를 만든 주체와 시기, 이유 등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단지 1976년에 찍은 여의도의 항공사진과 다음에 찍은 사진의 미묘한 차이가 관측돼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서울시는 대통령 경호용 비밀시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벙커를 발견하고 수방사라든가 이런 데 문의를 해봤지만은 소환이 아니라는 답변이 들었기 때문에 기록으로는 좀 남아있지 않은 지난 2005년 발견된 이후 방치됐던 비밀 벙커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천장과 벽면을 보수하고 환기구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가파른 계단을 내려오면 오른편에 공간이 드러나는데요. 10년 전 처음 발견됐을 때 놓여있던 소파도 보관시켜 시민들이 앉아볼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서울시는 안전 문제를 고려해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주말에만 비밀 벙커를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재밌는 건 저 비밀의 방이 언제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었고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현재 아무도 정확하게 모른다는 겁니다. 서울시조차 그 문서가 없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다만 추정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 사진 한 장 보시면요. 비밀의 방 응접실 공간에 놓여있는 이 소파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파 디자인이요. 참으로 독특한데요. 표본무늬로 뒤집어 써 있는 이 소파 디자인인데 일각에서는 이 소파 디자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즐겨 애용했던 표본무늬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설계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성규 의원님 이거 맞습니까? 지금 항공사진을 보면은 1975년하고 76년이 좀 다르답니다. 예.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76년쯤에 건설한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시기적으로는 맞겠네요. 예, 76년이면 이제 우리 유신 시대가 거의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때라 대통령이 안팎으로 어떤 경호상 이런 거에서 위기감을 좀 많이 느꼈을 때라서 네. 뭐 생각하기로는 대통령 경호실이나 당시 안기부 이런 쪽에서 뭐 여러 가지 다목적용으로 짓지 않았나 추정이 되는데요. 비밀 벙커다? 네, 일종의 비밀 벙커고 또 저쪽에서는 그때 국군의 날이나 큰 대형 행사가 많이 열렸는데 그런 경우에 대기실로 또 쓸 수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의도 환승센터, 지금의 환승센터 지하에 뚫려 있으니까.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가능성. 어떤 가능성? 여의도가요, 원래 공항으로 쓰였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일제시대 때 여의도에 공항터를 닦았거든요. 예. 그 뒤에 이제 5.16 광장이라고 5.16 군사쿠데타 있고 나서는 5.16 광장이라고 해서 전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아닌가? 중학교 때는 롤러스케이트 타러 가고 여학생들 따라다니고 하던 거기가 여의도 예. 광장이었어요. 그러면 76년, 77년 이때쯤에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남북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 등등 고려했을 때 저쪽에서 비행기가, 그러니까 큰 비행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착륙이 가능하게 하고 대통령이나 혹은 VIP들이 그 비행기가 내릴 걸 대기하고 이럴 때 혹시 쓰지 않았을까? 아, 혹시 대기실이 아닌가? VIP 라운지다. 나름, 예. 그런 생각도 확 들었어요. 혹시 안영환 전 의원 또 이 군사 전문이니까 북한에 이른바 70년대에 프로그 미사일이나 북한의 예상치 못한 공습에 대비한 대피 시설이 아닐까? 뭐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만. 예, 그런데 대피 시설 치고는 너무 노출돼 있죠. 너무 노출돼 있다. 한 폭탄이 있다면 일단 뭐 산 밑에 들어간다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도 아마도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여의도 광장에 직접 숲이 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5.16 광장이라고 그랬죠. 굉장히 넓어요. 180평. 그렇죠. 5.16 광장에서 뭐 최근에 중국이 뭐 퍼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군사 퍼레이드를 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 퍼레이드 할 때 대통령이 화장실 가고 싶다. 그런데 대통령이 갑자기 뭐 차 타고 어디 갔다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용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는 뭐 군지, 그런데 이제 제가 저에 사연이 있습니다. 저게 발견된 날 제가 KBS 그 당시 사회부에 제가 그 데스크로서 제 제보가 들어왔어요. 지금 발견됐다고. 그래서 우리 카메라에 이제 취재가 갔습니다. 바로 앞이니까. 여기 바로 앞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 사진만, 야, 뭐야 이게? 솔때만 이제 기자, 이게 후배 기자한테 뭐야 했더니 뭐 발견했다. 이게 용도가 뭐야? 모르는 겁니다. 언제 만들었어? 모르는 겁니다. 후배에 제가 호통을 쳤어요.
기사를 쓰려면 이게 언제 만들었고, 뭔지를 기사를 쓰는 거 아니냐. 뭐. 아니, 그 후배 기자, 서울시도 모르는 걸 후배 기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미안합니다. 그때 이제 생각했던 거.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그 후로 벌써 1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도 누가 왜 만들 모른다는 건데 참 이거 대한민국 큰 문제예요. 그때, 이게 1870년대에 만들어졌다면 제가 이해갑니다. 100년 전이니까. 근데 불과 40년 전에 그걸 만들었는데 1970년대. 그렇죠. 70년대 만들었는데 누가 왜 목적도 모르고. 그런데 문제는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게 미스테리 뭐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참 기록이 없는 나라구나. 최소한 저게 물론 이제 군사 비밀이기 때문에 좀 숨기기도 했겠지만 공사한 측에 어떤 서울시 또는 무슨 뭐 군 최소한 청와대 기록이 있을 텐데 그 기록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 순간도 누가 왜 언제를 모른다는 게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혼냈던 기자 지금 생각 미안합니다.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진짜 혼냈어요. 아니 기사를 쓰려면 기자 맞아, 육하 원칙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림 하나 보여주고 이건 누가 언제 만들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면 현대식 시설이에요. 불과 얼마 전에 만든 걸 가지고 누가 언제 왜 만들지 모른다면 이건 코미디죠. 그렇죠. 코미디다. 그래서 난 혼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와서 좀 사과해야겠다는 생각이 기자 듭니다. 지금 잘 살고 있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이 3D 화면으로 그 깊이와 구조를 재구성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치 아파트 평면도처럼 보여드렸는데요. 그 화면 다시 보겠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여의도 버스 환승센터 그 잘 발달된 여의도 길 한복판에 지하로 200평 가까운 넓이가 뚫려 있는 겁니다. 환승센터 1층 출입구 계단, 근데 2출입구와 3출입구 계단, 3개의 출입구가 있고요. 방은 샤워실과 화장실, 소파가 있는 66제곱미터의 방 하나와 또 180평에 향하는 지휘대가 있고 응접실, 기계실 등이 있는 굉장히 넓은 공간, 두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화장실 빼면 투룸 공간인데 지하, 여의도 한복판에 200평의 지하 벙커가 뚫려 있는데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좀 이해가 안 되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 4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저 공사를 설계하거나 최승원의 현장에 동원됐던 인부나 참여했던 공무원이나 누군가는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흔적도 없이 기록이 없다는 거는 저건 일부러 누군가가 숨기려고 했다는 것이 좀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도 증언이 나올 만도 한데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공사 계약 조건에 이것은 극부에 붙인다던가 그런 조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나오는 것 같고 저런 벙커 얘기를 하니까 옛날에 사담 후세인 생각이 나요. 사담 후세인. 사담 후세인 같은 경우도 미국 공습이 무거워서 저런 벙커를 엄청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벙커 중에 상당 부분을 한국계 건설사들이 가서 많이 건설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시에도 이제 미국은 안 됐으니까 유럽이나 독일도 경쟁사였는데요. 독일이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정보가 들어갈까 봐 일부러 안 오고 당시에는 그냥 한국 70년대에 한국의 제3세계에서 이걸 줬다는 것이죠. 저것도 어떤 이유로 일부러 비밀 유지 성악을 하고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 공간은 시민들에게 개방이 된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예약을 통해서 한번 관람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소식 만나보시죠. 고소한 강용석 변호사가 이번에는 세월호 유족 상대로 고소전에서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박용진 전 대변인, 강용석 변호사가 세월호 유족을 변호하는 것은 아니고 세월호 유족을 상대로 상인들이 고소를 했다고요? 상인 편에 들었다 이거죠? 어제로 이제 세월호 희생자 가족 68%가 정보 상대로 배상금 신청을 마쳤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 바로 밑에 따라붙은 뉴스입니다. 조선일보에서요. 내용은 세월호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는 안산 지역에 그 안산 화랑 유원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그 공식 분향소가 있잖아요. 경기도와 안산시가 공동으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또 거기에서 참배객들과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년이 넘었죠. 근데 이 화랑 유원지가 안산시에서는 가장 많은 관광객과 행랑객들이 찾는 곳이어서 상인들의 수요이 괜찮았다. 그런데 이후에 그 분향소가 설치된 이후에 행랑객들의 발길이 끊겨서 피해가 막심하다. 상인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이래서 이것 때문에 1년 6개월간 입은 피해를 배상해 달라라고 1인당 5천만 원씩 1억 5천만 원의 이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요. 여기에 이제 또 딱 하고 강용석 변호사가 끼어든 거죠. 끼어들었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요청을 변호사로 선임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일단 이 과정을 보면 어쨌든 상인들도 그러니까 그 고통이 만만치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상인들도 경기도랑 안산시에 예. 유가족이 아니라 경기도 안산시 좀 이렇게 좀 우리도 생계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 왜냐하면 진도 팽목강 주변에도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나 어민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피해를 보상해주고 했거든요. 상인들의 또 생계가 달린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안산시가 좀 배려를 했었으면 이런 소송까지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 하나. 생각 둘. 강용석 변호사가 나타나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죠. 이른바 도도망과의 불륜 관련 소송이 있는데 그 소송은 어떻게 됐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분이 온갖 소송에 다 껴.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의혹 관련 소송에서 짠 하고 나타났어요. 그럼 저는 머릿속에 딱 하고 떠올라요. 홍콩 같이 가셨다가 난리 났던 그분. 그분하고의 그 소송은 잘 됐나? 그분이 갑자기 이 이상한 수영복 입은 사람 강용석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두 분과의 관계는 별 이상이 없나? 도도맘은 잘 계시나? 이런 여러 가지 궁금함이 막 생겨요. 강용석 변호사 볼 때마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런 소송 그만 나오시고 언론에 그만 나오시는 게 저의 불순한 상상을 덜 자극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광고 보고 돌아와서 피날레 기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의 피날레 기사는요. 한때 우리 젊은이들의 상징이었던 싸이월드 홈페이지. 지금 듣고 계시는 이 노래도 그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가장 많이 재생이 됐던 노래. Y가 부른 프리스타일 이런 노래인데, 프리스타일 부른 Y라는 노래인데 이 싸이월드 홈페이지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싸이월드 하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만 싸이월드가 지난달 11일 미니홈피는 없어지지만 사진첩 다이어리 음악은 보존된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싸이월드가 아예 없어진단다. 그럼 거기 올렸던 옛날 우리 사진들은 다 어떡하냐라고 그 사진들을 다운받는 소동이 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싸이월드 측에서는요. 5일부터 새로운 서비스로 재탄생되고 서비스 종료 전까지 백업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준다고 하니까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지만. 이거 하니까 하나 기억이 나요. 옛날에도 우리 아이가 생일 선물로 아빠한테 도토리를 달라고 했는데. 맞아. 도토리 저기서 썼어요. 예, 도토리를. 정말 이 도토리를 어디서 구해요? 나는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도토리를 구해서 줬다는. 도토리 묵 쓸 때 그 도토리 줬다. 도토리는 사이버상의 머니들 도토리라고 불렀는데 아버님께서는 도토리를 갖다 주셨군요. 묵 써 드시면 되죠. 참 추억의 그렇죠. 이게 아마 싸이월드가 2008년에 정상이었습니다. 피크. 그러니까 2005년부터 10년 사이였는데 이것도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또 하나의 추억 속으로 사라지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과거가 지워지게 돼서 지금 김진 앵커처럼 과거가 억지로 지워지게 된 사람은 기쁘죠? 네. 저는 과거가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2,600만 회원수를 자랑했던 싸이월드 한 시대를 풍미했는데 이렇게 뒷길로 가네요. 더 새로운 문화와 문명이 많으니까 아쉬움을 달래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어느덧 금요일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부한 뉴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ex-girlfriend, how you been? 어떻게 지내? 너도 알겠지 내가 바보가